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다는 워런 버핏 얘기입니다. 흔히 워런 버핏을 가르쳐서 오마하의 투자의 신, 마이더스의 손이라고까지 칭송을 하죠. 이 워런 버핏이 최근 들어서는 주식을 잘 사지도 않고 거꾸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팔면 그 돈으로 채권을 사나? 아니면 금덩이 골드바에 투자를 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채권도 팔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과 채권, 금 이런 모든 금융자산들을 조금씩 계속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늘어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이 워런 버핏은 남의 돈을 끌어다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이문을 남겨서 돌려주면서 자신도 큰 돈을 벌었던 것이 바로 워런 버핏의 전형적인 투자 전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식, 채권, 금을 팔고 현금만 모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런 버핏이 주식을 팔고 또 채권도 팔고 현금 보유량을 늘린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그때부터 주식을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자, 이 워런 버핏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간략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오마하가 네브라스카의 주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마하라는 곳은요,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교통 요충지,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자, 1849년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세클라멘토에서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세크라멘토로부터 뉴욕까지 가는 거대한 철도를 놓습니다.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인권,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분인데 사실 노예 해방보다는 경제적으로 산업화를 일군 사람으로 더 유명하죠. 이 골드러시를 이용해서 미국 경제를 한번 일으켜 보겠다 해서 철로를 만드는데 미국의 동서가 거의 4,000km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니까 이것을 한쪽 방향에서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을 내서 양쪽에서 공사를 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토막은 캘리포니아 세클라멘토, 또 다른 한 토막은 뉴욕, 여기서 미국의 가운데로 철로를 만들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 늘어나기 시작한 철로가 어디서 만나느냐? 그곳이 바로 네브라스카 오마하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브라스카 오마하는 미국 철도의 중심지고 요즘은 미국이 자동차,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달리니까 조금은 중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만 그래도 철도 여행하는 분도 여전히 많고, 또 앞으로 만약에 고속철도 KTX 같은 것이 미국에도 만약 설치가 된다면 또 한 번 뜰 수가 있죠.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워런 버핏의 아버지가 원래 정권사의 그 현지 법인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워런 버핏은 주식 차트 그린다든지 이런 걸 아버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식에 상당히 일찌감치 눈을 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의 최초의 시드마니는 골프장에서의 콜라팔입니다. 자, 미국 골프장은 아무나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퍼블릭 골프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집이라는 물건 파는 데도 없고 그냥 가서 예약도 없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순으로 동네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싼 가격으로 라운딩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미국 퍼블릭 골프장의 골프 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도중에 목에 갈증이 와도 그것을 음료수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게가 없으니까요. 여기를 워런 버핏이 돈을 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기 가방에 콜라를
사들고 가서 낱개로 하나하나씩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본인은 12개짜리 한 박스를 사다가 낱개로 팔게 되면 아무래도 비싸게 팔 수 있겠죠. 여기서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동네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를 깎으러 갔다가 놀면 뭐하냐. 그래서 이발소 주인에게 내가 게임 기계를 이 이발소에 넣을 테니까 이발사 아저씨는 그냥 공간만 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돈의 반은 이발사 아저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발사 아저씨로서는 특별히 뭐 부담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님들 파적, 심심풀이용으로도 적합하다 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 수익의 반을 가져갔던 것이죠. 자, 이 워런 버핏은 이미 12살 되기 전부터 돈을 벌었고 주식 계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워런 버핏이 네바라스카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를 어플라이했는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콜롬비아 대학에, 사실 콜롬비아 대학도 굉장히 좋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명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버드보다는 조금 레퓨테이션이 떨어지죠. 그런데 하버드 낙방, 이것이 오늘의 워런 버핏을 만든 중대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결국은 떨어졌던 것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하면서 유명한 투자가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이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는 분인데요. 여기서 스승에게 강의를 듣다가 정말로 주식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스승을 쫓아서 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스승 집에 살면서 그 스승 회사에 들어가서 주식을 배웁니다. 자, 그때 배운 게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론인데요. 이 가치 투자론은 워런 버핏의 교과서 제1장 1과에 나와 있는 건데요. 흔히들 말하면 가치 투자하면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말하는 가치는 일반 투자자들이 말하는 가치하고는 좀 달라요. 한마디로 투자하기에 가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주가가 싸야 됩니다. 주가가 굉장히 높은 회사, 뭐 이를테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는 일단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회사들이죠. 서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PER이나 PBR 같은 시세, 그러니까 주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만을 일단 고릅니다. 주가가 낮은 회사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회사가 내부적으로는 가치가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그런 회사만 골라서 투자하는 게 바로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입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한평생 투자한 금액을 놓고 보면요, 그 투자 패턴을 보면 잘 나가는 회사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은 버핏 따라하기를 했습니다. 버핏이 사면 사고 팔면 파는, 버핏이 정심 한 끼를 하는 것도 버핏은 입찰을 붙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정심을 한 끼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십억 원을 내고 버핏과 식사 한 끼를 하려는 것이죠. 왜? 버핏이 여기서 한 수를 가르쳐 주거든요. 실제로 20억이 들더라도 버핏에게 한 수 말을 들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이익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돈을 내고 밥을 먹었던 사람 중에 지금 워런 버핏의 밑에 들어가서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에서 임원으로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 만큼 버핏이 손을 대면 주식은 오른다. 왜냐하면 워낙 저평가된 회사 중에서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를 잘 골라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죠. 워런 버핏 투자 원칙,
소개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나는 절대 손해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해서 항상 돈을 번다. 이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워런 버핏이 그 투자 원칙을 세워서 돈을 버느냐? 바로 가치 투자에 그 비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 제1의 원칙, 투자해서 절대로 돈을 번다는 그 원칙을 잃지 않는다. 워런 버핏 세 번째 투자 원칙, 1, 2 투자의 법칙을 항상 되새긴다. 이것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에요. 그런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을 팔고, 특히 애플 주식 많이 팔았어요. BOA라는 회사 주식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찰을 보유한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조정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좀 주식을 사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죠. 물론 워런 버핏은 거기에 대해서 왜 주식 사느냐 파느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버핏이 주가에 한번 조정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뉴욕 증시 밸류에이션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PER 지수로 볼 때요, 역대 어떤 때보다 지금 주가 상황이 높아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아마도 워런 버핏이 한 번에 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침체가 왔을 때는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면에서 싼 주식을 살 수 있다.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이 현재의 주가를 미국의 GDP, 뉴욕 증시의 주가를 미국의 GDP와 견주는 건데요. 이 버핏 지수가 지금 역대 가장 크게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보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핏은 대대적인 어떤 주가 폭락을 예상해서 현찰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적은 버핏이 지금 현찰을 파는 것은 주가 대폭락을 예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버핏은 지금 상속, 증여, 이런 재테크, 세테크 차원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또 한편에서 나옵니다. 지금 워런 버핏의 나이가 올해 94세예요. 워런 버핏이 1930년생이거든요. 근데 본인 자서전에는 자기는 made in 1929, 1929년에 만들어져서 1939년에 born in 1930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태아도 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어머니 속에 들어있던 기간도 이미 뭐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버핏이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1929년이라는 해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29년 대공황. 자, 1929년 10월 24일 주가가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25%까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죠. 근데 자기가 그 공황 때 태어났지만 자기 태어날 때는 1930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공황을 극복해 나갔다. 그래서 공황의 극복의 사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서전에서는 농담 삼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왜 갑자기 워런 버핏의 나이를 말씀드렸냐면요. 1930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미국 나이로 94세, 한국 나이로 95세입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의 동료였던 찰리 먼거, 애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게 이 찰리 먼거의 권유 때문이거든요. 원래 버핏은 애플 기술주라 위험하다고 투자하지 않았더랬어요. 근데 요즘 애플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찰리 먼거가 없으니까 애플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한마디로 기술주 전체가 조정이 올 것이다. 그래서 파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본인 나이가 많은데 언제까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상속세로 다 날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도 일부 물려주고 좀 좋은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현찰이 더 유용할 수 있죠. 버핏의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투자자들과 5월 첫째 주말에 오마하에서 만납니다. 주주총회 어떤 투자자의 날, 여기에 가면 버핏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버핏이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버핏의 투자 전략, 가치 투자 전략, 왜 현금을 늘리고 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